자, 어제 한국은행이 금융안정보고서라는 걸 발표했어요. 근데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은행의 은행이잖아요. 거기서 했는데 전망이 너무 어두워. 우리가 지지난주에 왜 그 은행 파산 관련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경제 전문가 나오셔가지고 이윤정님. 돈다방. 아니 그냥 이윤정 경제평론가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똑같습니다. 한국은행 같은 데서도 이거 뭐 자기 데이터를 조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와 대출된 게 1033조. 그게 지금 이게 뭐냐면 자영업자 대출이 이렇게 심한 거죠. 이것의 핵심이 뭐냐면 이번에 9월달에 만기 도래하는 대출이 코로나, 있고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대출 받아가지고 갚는 건 갚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취약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못 갚기 시작하면 심각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굳이 이 이야기를 하자면.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여러 군데 대출을 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한 군데를 막기 위해서 다른 대출을 받고 이렇게 대출 돌려막기를 하다가 수입이 없고 그럼 결국 하나씩 연체가 돼서 이분들이 나중에 이제 크게 피해를 보시게 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에서 가장 크게 걱정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 표를 보시면 자영업자 대출 잔액, 증가율 및 구성 비중 이런 게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런 이야기예요. 소제목처럼 이렇게 되면 도미노 파산이 우려가 된다. 지금 오늘 나올 이야기 중에 건설사 이야기하고 은행 자체에 저축은행 하나라도 지금 하나가 엎어지면 한국 사회가 그렇잖아요. IMF는 왜? 기업 하나가 엎어지면서 그 나라가 난리가 났던 거거든요. 한번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에 돼 있다라고 한국은행이 금융안정 보고서를 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계대출 연체율 한번 볼게요. 그래프로. 올해 들어서 갑자기 확 올라가요. 지금 연체율이. 장기 연체들 있잖아요. 장기 연체자들이 일부 있어. 어디를 가나 은행에 어디를 가면은. 그게 장기 평균이 1.26이라고 그래요. 저건 악성이거든요. 장기 연체는. 나중에 이게 장기 연체가 10년 정도를 장기 연체라고 그러는데 그게 연체가 되면 나중에 이제 이거 팔아요. 채권을. 팔아가지고 싸게 사서 투심만 하는 놈들이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받아내. 그렇죠. 300만 원 빌리고 제가 한 3천만 원 갚아본 적이 있어서 압니다. 장기 평균이 1.16인데 현재 가계대출 연체율이 지금 1까지 올라간 상태예요. 연체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 좀 여러분들 공감할 수 있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따가 취약차주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저기서 대출 받아서 한 뭐 서너 군데 받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갚을 길이 없어요. 자영업하고 있는데 장사가 안 돼. 물가가 올라서 식당 손님도 안 와.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다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많은 숫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상황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빚에 시달리다 보면. 고통스러움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 그게 한국은행이 그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또 그럴 것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공공요금 등 물가가 그렇게 오르면서 오르지 않은 건 월급밖에 없다. 내 생활비밖에 없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이 연체 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국가에서 뭔가 해결책을 내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서민의 삶을 더 옥죄는 방식으로 지금 뭐 전체 재정도 축소하고 있으니 힘든 거죠. 게다가 지금 추경호의 어떤 발언들을 보면은 대한민국이 굉장히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지금 수출이 부진하지만 하반기에는 괜찮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인플레이션도 뭐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이렇게 대충 뉴스 보시는 분들 지금 대한민국이 태평천하구나라고 느끼실 정도로 굉장히 추경호가 왜곡을 하고 있죠. 예. 지금 취약 자영업자 연체 위험률이 올해 말 18.5%. 저렇게 되면 돈을 빌린 사람들 10명 중에 2명은 돈을 못 낸다는 거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실제로 저런 상황 아까 1, 2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럼 저런 사람들이 다 원금은커녕 이자도 못 내는 상황이 와요. 그럼 악성 연체가 계속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은행이 무너지는 거예요. 약 20%에 가까운 사람들이. 저 그래프 한번 보세요. 빨간색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거. 이것은 윤석열이 경제를 못해가지고 내수가 망가지는 효과이기도 합니다. 은행에 돈을 빌렸어 코로나 때문에. 근데 내수가 안 돌아.
엉망진창이에요. 막 물건도 못 잡고. 그러니까 손님이 안 와. 그럼 이 사람은 대출을 갚기는커녕 식당을 문을 닫아요. 이제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얘기한 거라니까요. 그럼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으면 돈 빌려줬던 은행들은 멀쩡하게 있냐고요. 아니라고. 그 지난번에 마차님께서 방송 중에 얘기했던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대한민국은 부채가 다른 나라보다 낮은 반면에 오히려 그런 부채를 개인들이 지금 떠안고 있어서 개인 부채는 커가고 있는데 과연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그 현명하고 지혜롭게 풀 수 있을까? 글쎄요. 굉장히 걱정이 좀 앞서네요. 예. 그러니까 부실 얘기하잖아요. 부실이라는 게 뭐겠어요? 은행도 은행의 일반적인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신용도를 따지면서도 신용 등급이 낮으면 돈 빌릴 때 금리가 높잖아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왜 대부업체들이 금리가 높은 이유가 리스크를 감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애들은 금리 법정 한도내 최대로 받아. 근데 그중에 분명히 띄이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절대 안 망해요.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근데 은행이라는 게 뭐 제2금융권도 있고 제1금융권도 있는데 이제 부실 요인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은행들이 흔들흔들하면서 결국 하나가 망하는 거예요. 이 과정 가지 말자는 거고 아까 말한 그 취약차주라는 게 자영업자는 아시겠고 취약차주는 여기저기 돈 한 서너 군데 이상 빌린 사람 어떤 경우는 막 10군데 이상 빌리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는 결국은 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런 분들은 늘 지금 가계대출 커지니까 그런 분들이 걱정하는 반면에 많은 분들이 지금 그 건설사에 대한 부도를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동산에 대한, 그러니까 부동산 건설주에 대한, 건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조금 도움이 되어드리기 한 말씀만 드린다면 IMF 때 우리가 딱 큰 은행들 생각해 보면 뭐 조흥은행, 상업은행, 제일은행, 한인이나 이렇게 대한민국의 5대 은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행들이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기업들 대출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무너지면서 그 5개 은행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기가 언제였냐면 바로 2002년도 카드 대란이었습니다. 그때 업계 1위였던 카드 회사 LG카드가 결국 나중에 인수되는 그런 지경을 겪게 되거든요. 지금 부동산 PF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이 증권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저축은행 걱정도 하시는데요. 부동산인 PF가 지금 증권사에서 은행과 다른 뭔가 그 영업 그 기획을 세우려고 그 뭐 예를 들면 보험회사에서 팔던 어떤 펀드를 증권사에서 팔고 이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증권회사가 부동산 PF를 지금 굉장히 많이 그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건설사들이 휘청거린다 그러면 저는 이번에는 은행이 아니라 증권사에 대한 어떤 우려감도 그러니까. 우리가 체크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설사에다가 은행이 돈만 빌려준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증권회사들도 훨씬 많이 빌려주고 그렇죠. 있다. 예. 그러니까 건설업 대출이 지금 은행 중에서는 인터넷은행, 그 저축은행, 상호금융 이런 데 엄청나게 막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파트 지어갖고 돈 좀 벌어보겠다고 이런 계획들은 수년 전에 이미 심한 경우는 10년, 20년 전에 이렇게 대출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결정적으로 아파트가 안 팔리는 거예요. 아파트가 안 팔리니까 이 건설사들이 결국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지금 한국은행 경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해석하는 건데, 그러니까 미분양 적체 3년 뒤에 건설사가 도미노 파산이 온다가 이번 한국은행이 경고한 거예요. 미분양 적체돼가지고 3년이 지나고 나면 건설사들 도미노로 무너진다. 왜냐하면 건설사도요, 직접 짓는 업체, 거기다가 뭘 나눠주는 업체 엄청 많아요.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이것도 이런 거지. 저기 보면은 미분양 주택 관련 재고 및 미수금, 건설사 미분양 주택 재고액 및 미수금 증가. 분양도 안 되지만 이 사람들이 건물을 지어놨어. 그러면 우리한테 하도급을 준 회사한테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못 주는 거야. 그럼 아파트 지어놓고 최소한 옛날에는 막 좋은 데는 아파트가 지어지면 막 경쟁률이 높아가지고 몇 시간 만에 매진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은행에서 빌렸을 때는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금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금리도 못 갖고 있는 상황이 되면,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지금 미분양 아파트 정부가 사전에 만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것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즉 금리를 인상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부동산 특히 건설사를 살리기 위해서 저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최근에 막 전세대출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에 뭐 바닥을 찍었다 뭐 그런 말씀하시면서 최근 부동산 경기가 좋아졌다고 언론들이 헛소리하고 있는데요.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건설사 분양
공사 미수금이 1년 사이에 34%래요. 이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작된 거죠. 저 정도 되면. 그렇죠. 34%를 돈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건설사들이. 근데 좀 약간 어느 정도 그래도 돈이 있는 데는 그러겠지만 웬만한 건설사들 저 정도 못 받으면 망하는 거죠. 이미 망해가고 있다고 결국 하더라고요. 이 건설 부실을 업체에서. 자극한 것은 거품을 계속해서 키운 키우고 거 아닙니까? 저는 언론사도 여기에 일정 부분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민간 아파트 초기 분양률이 2020년에 96.6%였어요. 2020년에 문재인 정부 때. 올해 1분기에 49.5% 분양률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거의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 다 분양이 됐는데 올해 1분기에만 50%가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50%는 분양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나라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비싸게 사고 싶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경제지들 중심으로 뭐 저 아파트 값 이제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계속해서 지금 선동하는 게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호구들을 찾는 거죠. 경제 방송 같은데 경제 신문들을 통해서 지금 부동산이 반등하고 있다 이러면서 일반 시민들한테 그래? 그럼 다시 부동산이 좋아지나 사야 되나 하면서 일명 그 이제 물량 던지기, 폭탄 던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보니까 그 저축은행에서도 대출을 못 받은 사람들이 카드론에 유입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더라고요. 그 대출을 그러니까 당장 돈을 써야 돼. 그게 학자금이든 생활비든 간에. 근데 저축은행에서도 이제 대출을 못 해줘. 신용이 떨어지니까. 이제 카드론으로 가는데 여기에 카드론 금리가 또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지. 당장 갖다가 빌려 쓰는데 몇백만 원이라도 나중에 못 갚는 상태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게 이제 대출 받으려고 이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막 생기면서 결국엔 그도저도 막히면 이분들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그 상황까지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윤석열 이 생각 하고 있을까요? 다방커피나 드시면서 좋다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돈이 돌게 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35조 추경을 얘기했는데 추경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데 무슨 추경이냐. 지금 여당 야당도 완전히 바뀌었고요. 지금 민생을 책임지고자 하는 것도 완전히 지금 포지션이 바뀌어 있어요. 이름이 추경호나 말든가. 아니, 추경호 제가- 좋아한다. 추경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복현 금감원장이 은행 돌아다니면서 금리 인상하지 말라 그랬는데 최근에 금리 인상이 이렇게 다시 금리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게 기준금리가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기, 그러니까 그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가장 먼저 올라가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아까 푸나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카드론 같은 것이 금리가 더 빨리 올라갑니다. 그렇죠. 자, 아까 말한 것처럼 리스크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금리가 높으면 뛰어도 회사 망하진 않아요. 원래. 그런 방식으로. 근데 그게 예를 들면 뭐 연체하고 돈을 못 갚는 사람이 한 5%쯤이면 안 망하는데 그런 회사들도 한 20% 되면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결국 돈을 빌려오거든요. 갖고 있는 돈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이런 시대가 되면 원래 돈 갖고 있는 놈들만 돈을 벌어요 이제. 내가 금리를 높여가지고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 왜 돈 현찰 김건희처럼 현찰 한 6, 70억 있으면 은행에 넣어놓고요. 그런 돈을 유치하려고 은행들이 계속 금리 높이는 상품으로 막 유도를 해요. 그렇죠. 현찰만 그렇게 있어도. 그럼 돈 버는 건데 조금 더 돈이 많은 더 부자들은 싸게 나온 것들 다 자기들이 사가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저 지역에 저 뒤쪽에 지금 재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때 이게 이제 뉴타운 바람이 불 때 외지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이 집을 싹쓸이를 냈어. 집 주인이 몇 명 안 돼. 동네 전체.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재개발이 되는 10몇 년 동안의 사이에 월세 등 수입으로 또 돈 벌었어요.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지역 가서 집 쇼핑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결국 은행하고 개인, 건설회사 등이 지금 파산 신호가 잡히잖아. 이대로 되면 결국엔 어딘가에 터진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손 놓고 있어요. 엑스포만 유치하면 될 줄 알지? 아니에요. 엑스포를 유치한다고 해도 2030년이에요. 윤석열 임기 후야. 아무 의미 없어. 지금은 그래도 유일한 방향이 추경이라도 해서 요거를 뭔가 좀 다른 것 떠나서 내수 돌려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나가서 뭔가를 하고 싶게 만들어야 되는데 물가는 올랐지. 월급은 안 올랐지. 밖에 돈을 안 쓰지. 자영업자 다 망하는 소리 들리잖아요. 현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 하나 있어요. 라면값 잡는 거. 야, 밀값이 내렸으니까 라면값 환장하겠네. 이렇게 단순 무식하면 돼? 라면값에 밀값만 포함되어 있습니까? 나머지는 다 올랐는데? 다른 재료값? 하다못해 포장지값? 물류비 다 올랐는데 밀값 좀 내렸다고 라면값 내리라고 그래?
답답해.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시장에 알려진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9월달 위기설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딱 9월에 어떤 문제가 터지는 게 아니라 또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이슈를 선행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9월달까지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라도 어느 그룹에서 비가 올지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좀 긴장하시고 잘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한국은행이 경고하고 있어요. 도미노 파산의 위험이 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걸 거짓말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잡힌 데이터가 있는데 지표가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했는데 포탈 메인에 한 건도 안 올라와요. 이 기사가. 요거를 지상파 방송들도 뉴스를 아예 안 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물론 저는 이유는 알 것 같아요. 경제는 심리이기 심리니까.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했다가 결국 터진 게 IMF예요. 위험 신호는 잡히는데 언론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윤석열은 가서 로마에서 PD하면서 보고 읽으면 자기가 잘하는 줄 알죠. 아니에요. 지각하는 게 뭐 대수겠어요? 외국 안 나와도 돼요. 어떻게 하면 내수를 돌릴까 일단 공리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멀어진 중국 사람들 마음을 돌릴까 이야기해야 되는데 야당 대표가 중국 대사 만났더니 그걸로 노발대발하고 자빠졌고 부끄럽습니다 진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